새벽 2시 대표이사인 남편은 폭설을 뚫고 기어코 전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사는 그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어젯밤 자본금을 전액 회수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지분은 압류되었고 이 집에서도 퇴거 조치되셨습니다. 새벽 2시 바깥은 차가운 진눈깨비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이 집을 부수려는 듯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서울의 12월은 눈보다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하고 시린 습기가 내가 겪어본 그 어떤 폭풍보다 더 끔찍했다. 매서운 칼바람이 윙윙거렸고 멀리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넓은 거실 천장 위로 누런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나는 주방에 서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물컵을 쥐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건조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 똑딱거리는 소리가 내 관자놀이를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는 전국적인 한파와 눈보라로 야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기상특보가 여전히 밝게 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나왔다. 짙은 회색 샤워 가운을 걸치고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다. 익숙한 바디워시 향기가 났지만 오늘 밤 따라 그 향기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옷장을 열어 중요한 파트너를 만날 때나 입던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꺼내 들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동작이었다.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건지 알아? 내가 말했다. 나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다. 정말 갈 생각이야? 그는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마치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다는 듯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가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대. 이 날씨에 이 시간에 혼자 두는 건 아니잖아. 나는 손에 쥔 물컵을 꽉 쥐었다. 눈보라가 치고 길이 미끄러워. 회사 기사님 부르면 되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기사님도 어린 자식이 있는 가장이야. 게다가 내가 직접 가는 게 빨라. 나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얼굴. 함께한 3년 동안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웠으며 우리의 결혼이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정략적이고 조건이 맞는 정략 결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왔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차가운 바닥에 단어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듯 천천히 말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만큼 짧은 찰나였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일찍 올게. 일 크게 만들지 마. 제발 유치하게 굴지 마. 그 세 글자, 유치하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였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못 가게 한다면? 그는 완전히 몸을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숨겨지지 않았다. 애처럼 굴지 마. 수진이는 이제 막 귀국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한밤중이야. 마중만 나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가. 아마도 그는 내가 그런 대답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화가 나서 투정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1초 정도 나를 더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려 꼿꼿한 자세로 싱크대에 물컵을 내려놓고 있었다. 어깨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코트를 입고 차키를 집어든 뒤 문을 열었다. 거실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들이닥치며 탁자 위에 종이 몇 장을 날려보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금속 문이 건조한 마찰음을 내며 닫혔을 때 나는 그제야 내 손이 마비될 정도로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리더니 점차 멀어졌다. 나는 커다란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평창동 고급 빌라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검은색 세단. 눈보라 속에서 붉은 테일램프가 빛나더니 이내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었다. 만약 어느 날 그가 뒤돌아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 것인가? 매달릴 것인가? 소리치며 따질 것인가? 오늘 밤 나는 울지도 더 묻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집이 너무 넓어 내 심장 뛰는 소리마저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스마트폰을 켜자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하윤 대표님, 내일 오전 9시 투자사 파트너 미팅은 일정대로 진행할까요? 발신자는 내 개인 비서인 태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는 그저 부동산 개발 그룹인 명성그룹의 사모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경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명성그룹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사모펀드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빠르게 답장을 쳤다. 일정대로 진행해. 서류는 평소처럼 준비하고. 전송 후 나는 습관처럼 채팅 기록을 지웠다. 민주는 나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마치 내가 그의 삶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부산의 한 여자 이름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랐다. 침실의 커다란 침대는 여전히 깔끔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종이는 약간 낡았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으며 표지에는 혼인계약서 추가 부속 합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3년 전 이 서류에 서명할 때만 해도 나는 이것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 서류를 내게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다. 아버님은 아주 가볍게 한마디 하셨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으렴.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지막 장을 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조항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붉은색 펜을 들어 두 개의 조항에 동그라미를 쳤다. 혼인 기간 중 과거 연인과의 감정적 관계 확인 시,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기념일에 부재 시,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시계바늘은 새벽 2시 47분을 가리켰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주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다. 결정하신 겁니까? 대표님? 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비한 대로 시작하세요. 짧은 침묵 후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다. 거대한 집안에는 오직 눈보라 소리와 시계 소리만 남았다. 나는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우려내어 어둠 속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 문은 더 이상 그가 나섰던 그 문이 아닐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결혼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창문 틈새로 파고드는 냉기는 여전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 찻잔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끝이 없을 것 같던 긴 밤. 하지만 대문 밖 가로수 너머로 아침의 첫 햇살이 희미하게 비칠 때 나는 모든 것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을 직감했다. 새벽 4시경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짧은 메시지였다. 하윤 대표님, 1차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항에 따라 민준 대표 명의의 회사 자산은 임시 가압류되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전혀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이날을 준비해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옅은 잿빛 하늘 아래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길게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서울 평창동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이 저택. 한때 나는 이곳을 가족의 온기가 머무는 곳으로 지키려 했었다. 하지만 새벽 2시 그가 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이곳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넓고 텅 빈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그가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가로질러 하얀 벽에 반사되었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대리석 바닥 위로 익숙한 발소리가 울렸다. 로비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코트가 눈비에 젖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길고 긴 밤을 보낸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다. 그의 뒤에는 캐리어를 끄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주춤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자신이 놀랄 만큼 평온했다. 잠깐 멈추십시오, 민준 대표님. 현관 옆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입을 연 사람은 2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최 집사였다. 그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입니까? 최 집사가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효력이 발생한 합의서에 따라 오늘 새벽 3시 10분부로 대표님은 이 자택의 사용 권한을 상실하셨습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로 된 차량 및 자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되었습니다. 차 키를 반납해 주시지요. 로비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민주는 굳은 얼굴로 최 집사를 쳐다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제야 소파에 앉아있는 내가 보인다는 듯이. 하,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닥 위로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이 떨어졌다. 무슨 짓이냐고? 오늘 밤이 무슨 밤인지 기억나지 않아? 그는 입을 벌렸지만 금방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흔들렸다. 너 정말 너무하는군. 그냥 옛 친구를 마중 나갔다 온 것뿐인데 법적인 문제까지 끌어들일 필요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옛 친구? 7년을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를 옛 친구라 부르며 결혼기념일 새벽에 아내를 내버려 두고 마중 나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그는 최 집사를 향해 거칠게 소리쳤다. 비켜요. 내 아내와 얘기할 테니. 하지만 최 집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사모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사모님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통쾌함도 씁쓸함도 아닌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차가운 확인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하윤 씨,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 밤 비행의 피로가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내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와 내 남편 사이의 일이니까. 민준이 돌연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지? 네가 이러면 뭐라도 얻을 줄 알아?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을 뿐이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현관 옆 콘솔 위에 던졌다. 대리석 위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후회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최 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최 집사를 한참 노려보다가 뒤에 있는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가자. 그들은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끔찍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곳 가시 한참을 울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다. 그저 지난 3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다. 하윤 대표님, 서브 계좌들의 통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업무 시작 전 이사회에 통보가 갈 것입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오늘 아침 회의 준비해.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나는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화려한 장식 없는 심플한 연회색 정장을 골랐다. 거울 속 내 눈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피곤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눈빛이었다. 집을 나서자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철문이 등 뒤로 닫힐 때 나는 낡은 배역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향해 달렸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단순한 평범한 일과가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대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7시 30분을 가리킬 때 차는 명성그룹 사옥 앞에 멈춰섰다. 서울의 아침은 느리게 밝아왔고 낮게 깔린 잿빛 구름 때문에 화강암으로 덮인 사옥 외벽은 마치 뿌연 유리를 덮어 씌운 듯 탁해 보였다. 차에서 내리자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왜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는지 깨달았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곧장 올라갔다. 짙은 화장을 하지 않은 내 차분한 얼굴이 유리문에 반사되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늘 뒷문이나 조수석을 통해 이곳에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연애에 참석해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말하는 아내의 역할. 하지만 오늘 나는 메인 로비를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의실 준비하세요. 회의는 정확히 8시에 시작합니다. 여직원이 당황하며 주춤거렸다. 네, 저기, 대표님께 먼저 보고 드려야 할까요?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짙은 원목 테이블, 나란히 놓인 가죽 의자,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은 대기 모드였다. 나는 상석 바로 오른쪽 자리에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를 빼어 앉았다. 텅 빈 공간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 들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거대한 갈림길에 선 기분이었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무책임자, CFO, 인사총괄, 법무팀장,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들, 개 중에는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내 모습에 익숙했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본 적이 없었다. 정각 8시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짙은 톤의 정장과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다크서클과 창백한 피부는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나를 보고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습관처럼 상석의 의자를 빼서 앉으려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대표님, 오늘 그 자리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잠시 굳어있다가 실소를 터뜨렸다. 하윤아, 지금 여기서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거야?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이 켜지며 붉은 인장이 찍힌 선명한 법정 문서가 나타났다. 오늘 새벽 30으로 발효된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관련 거래 전반을 재검토할 때까지 민준 대표의 경영권은 임시 정지됩니다.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테이블 끝에서 연륜이 묻어나는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대표, 이건 주식회사 명성그룹입니다. 입을 연 사람은 이사회 최고 차민박 이사였다. 나는 그를 보며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준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박 이사를 돌아보았다. 박 이사님도 지금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겁니까? 박 이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회사의 편을 드는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임시 경영권 변경 통보. 둘째, 최근 6개월간의 지출 내역 전면 재검토. 셋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경영 안정화 계획입니다. 민준이 헛웃음을 쳤다. 네가 나보다 이 회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해? 나는 스크린에 띄워진 재무 데이터 표를 가리켰다. 적어도 이 숫자들의 의미는 내가 더 잘 알지. 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 항목을 짚었다. 최근 3개월간 부산 지역 시장 조사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된 320억 원. 자금을 수령한 곳은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법인입니다. 구체적인 보고서도 없고 결과물도 전무하죠. 대표님, 이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한 박자 침묵하더니 빠르게 대답했다.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야. 네가 알 리가 없지. 나는 말을 끊었다. 전략 따윈 알 필요 없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알면 되니까. CFO가 헛기침을 했다. 그 항목은 확실히 서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다. 그럼 이건 뭡니까? 200억 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틀 만에 인출되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너 지금 작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려는 거잖아. 나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캥기는 게 없다면 조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다른 이사회 멤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대표님, 현 상황에서는 협조하시는 게 최선일 듯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한때 그의 모든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깔았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 회사가 살아남는 것.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숨을 죽였다. 나는 내가 정확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명성그룹은 겉보기만큼 탄탄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확장한 프로젝트들, 경색된 자금줄, 흔들리는 시장의 신뢰. 민주는 직감과 옛 인맥에 기대어 위기를 땜질해왔지만 나는 훨씬 전부터 붕괴의 징조를 읽고 있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감춰졌던 숫자들이 폭로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민주는 반항하다가 이내 침묵에 빠졌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사회 멤버 7명 중 4명이 재검토 기간 동안 나에게 임시 경영권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 내가 복도로 나서자 민준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다. 하윤아, 너 진짜 미쳤구나.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니, 난 잘못된 걸 바로잡고 있는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이 남자의 눈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보았다. 난 당신을 이기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구두굽 소리만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안. 나는 유리벽에 몸을 기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벌어진 일은 그저 첫 번째 신호탄일 뿐. 스마트폰이 울렸다. 태경의 문자였다. 대표님, 법무팀에서 과거 거래 중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준 대표님의 지인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나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기밀 유지하고 자료 취합해.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서자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잿빛 하늘 사이로 구름이 흩어지며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숫자들 뒤에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곧 그 실체가 드러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명성그룹 사옥을 나와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기사에게 한강 시민공원 쪽으로 차를 돌려달라고 했다. 날은 밝았지만 수면 위에는 여전히 짙은 한기가 서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잔물결이 일며 강물은 고요를 거부하고 있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아침 회의는 내 예상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회의 마지막에 보여준 민준의 침묵은 내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가 침묵한다는 건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대표님,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보관소의 과거 서류 접근 권한이 어젯밤부터 민준 대표님의 계정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떤 서류들인지 파악됐어? 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년 전 송도 개발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입니다. 대표이사의 직접 결재 없이는 열람할 수 없게 잠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안개 낀 한강을 바라보았다. 송도 프로젝트. 파트너들과의 은밀한 술자리에서 그가 반쯤 취해 흘리듯 말하던 그 이름. 3년 전 명성그룹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넘기게 해준 동아줄 같은 거래였지만 동시에 내가 회사의 그럴싸한 재무제표를 의심하게 만든 시발점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지시했다.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둬. 접속 기록만 전부 백업해놔. 전화를 끊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간 며느리로 들어와 재벌가의 숨 가쁜 삶에 적응하지 못했던 시절. 그는 밤낮 없이 밖으로 겉돌았고 나는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병수바라며 그가 자빌이라 부르던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다. 그때 나는 그를 믿었고 믿기로 선택했었다. 차가 평창동 빌라 정문 앞에 멈췄다. 텅 빈 집으로 들어서자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거실에는 최 집사가 서 있었다. 사모님, 회사 쪽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으나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나는 2층의 작은 서재로 올라갔다.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는 방이었지만 오늘은 이곳이 필요했다. 금고를 열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혼인계약서보다 훨씬 두꺼운 뭉치였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이름도 날짜도 없이 작은 기호 하나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서류를 2년 동안 보관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서류철을 펼치자 재무제표 사본, 매매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이 가득했다. 붉은 펜으로 밑줄 친 숫자들과 내가 직접 휘갈겨 쓴 메모들. 당시에는 무언가를 확신할 증거가 부족했지만 분명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15분. 최 집사가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민준 대표가 왔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거실로 모시세요. 민준이 들어왔다. 아침의 분노는 가라앉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고 약간의 피로감마저 감돌았다. 그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대화 좀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는 등받이에 기댔다. 회사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알아. 하지만 너 지금 너무 성급해. 이사회 사람들이 전부 내 편인 건 아니야.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사람들이 내 편이길 바라는 게 아니야. 진실의 편에 서길 바라는 거지. 그가 헛웃음을 쳤다. 이번엔 공격적이지 않았다. 무슨 진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송도 프로젝트의 진실. 그의 안색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주 찰나였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그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나는 한 장을 넘겨 그에게 밀어주었다. 초기 감정가는 4, 500억이었고 최종 매입가는 6, 300억이었지. 차액 1, 800억은 어디로 갔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계속 말을 이었다. 감정평가를 맡은 곳은 부산의 작은 법인이었어. 거래가 끝난 지 3개월 만에 폐업했지. 그런데 폐업 직전 아주 낯익은 사람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됐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나는 바로 받아쳤다. 회사를 지키려 한 거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서성였다. 하윤아, 넌 몰라. 그때 명성그룹은 벼랑 끝에 있었어. 송도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회사는 무너졌을 거라고.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도 일어섰다. 해야 할 일이었어? 아니면 가장 쉬운 길이었어? 그가 획 돌아보았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딴 위험을 감수하고 싶었겠냐고. 나는 목소리를 깔았다. 아무도 당신한테 그 질문을 감히 하지 못하는 환경에 익숙해졌을 뿐이겠지. 우리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앞으로 어쩔 작정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외부 독립감사법인을 부를 거야. 지난 3년간의 모든 대형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생각이야. 그가 실소를 흘렸다. 그건 내 발등을 찍는 짓이야. 주가는 폭락할 거고 파트너들은 등 돌릴 거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나는 대답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날은 와. 조금 더 늦게, 그리고 훨씬 더 고통스럽게 오겠지. 그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말 나한테 퇴로를 열어줄 생각은 없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퇴로란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지 숨기는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살았는지 넌 모를 거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알아. 하지만 당신도 내가 지난 3년 동안 무슨 짐을 지고 살았는지 모르잖아.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가 멈춰 섰다. 하윤아,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뻔히 아는 잘못된 삶을 계속 사는 것보다는 올바른 일을 하고 후회하는 편을 택하겠어. 문이 닫히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결이 문제의 핵심에 닿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송도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외면해온 잘못된 선택들의 시작점이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대표님, 인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부서장 몇 명이 민준 대표와 비밀리에 접촉해 감사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지연시키라고도. 지연될 때마다 흔적은 더 남기 마련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머리가 비상하게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오늘 굳게 잠긴 저 문들은 누군가가 억지로 부수려 들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문을 부수는 순간 진실은 제 발로 빛을 향해 걸어 나올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느릿느릿 오후가 저물고 하늘은 잿빛 납덩이처럼 도시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2층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빛이 책상 한가운데 놓인 송도 프로젝트 서류를 비추고 있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은 고요했지만 나는 그 이면에 결코 멈추지 않는 탕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추적할 인내심이 있느냐의 문제일 뿐. 스마트폰이 울렸다. 태경의 문자였다. 대표님, 내부 회계팀에서 송도 프로젝트 중간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보냈습니다. 아주 기이하게 회전된 자금 흐름이 보입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폰을 들고 음성으로 답했다. 당장 나한테 포워딩해. 출처는 절대 발설하지 말고. 몇 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다. 나는 파일을 열어 화면을 확대했다. 3년 전 명성그룹에서 출발한 거대한 자금이 감정평가 법인을 거쳐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돌고 돌아 마침내 부산의 한 개인 계좌로 종착한 내역. 계좌주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뼈아픈 이름이었다. 수진. 민준의 법인카드 접대비 내역에서, 값비싼 선물 영수증에서, 그리고 민준의 셔츠 깃에 남아있던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오버랩되던 그 이름.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진실이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태경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대표님, 총무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종이 서류 보관실 접근 권한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민준 대표님의 직접 서명이 없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태경이 머뭇거렸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린 그냥 기다리면 돼. 태경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건 그 안에 남들이 봐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굳게 잠글수록 약점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무실에 남아 간단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블랙커피를 마셨다.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켜지고 차들이 핏줄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보안 계정으로 노트북에 접속했다. 미리 섭외해둔 외부 독립감사법인과의 은밀한 연락망이었다. 그런 닭의 섬정의 망이섬낭이었습니다. 혼인계약서 부속 조항에 서명하던 날부터 준비해둔 짧은 이메일에 계좌 내역 사본을 첨부해 보냈다. 불과 몇 분 만에 답장이 왔다. 자료 수령했습니다. 1차 검토에 3일 소요됩니다. 3일. 나는 짧은 숨을 뱉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밤 9시경.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하윤아, 그의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야? 사무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집으로 와.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느릿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그가 작게 웃었지만 몹시 지쳐 보였다. 계좌 몇 개 가압류했다고 끝난 줄 알아? 넌 아직 모든 걸 다 몰라. 나는 대답했다.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 더 이상 속지 않을 만큼만 알면 되니까. 그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물었다. 솔직히 묻자. 넌 아직 날 남편이라고 생각하긴 해? 만약 3년 전이었다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한때는 그랬지.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날 우습게 여겼잖아. 나는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이 전화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세를 떠보기 위한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밤 10시 태경이 뭉툭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대표님, IT부서 지훈 팀장님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아직 접속 로그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어젯밤 민준 대표님이 문서 보관소 서버에 접속해 과거 파일들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넘겼다. 파일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송도, 최종평가, 수정본 더 PDF.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다운로드한 시간이 언제지?
태경이 서류에 적힌 시간을 짚었다. 새벽 3시 20분입니다. 새벽 3시 20분. 나는 그 시간을 아주 정확히 기억했다. 최 집사가 자산 사용 권한 회수를 통보하던 바로 그 시간. 민주는 현관 로비에 서 있는 동안에도 이미 자신의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코 빈손으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전체 로그 다 캡처하고 삼중으로 백업해. 태경이 지시를 받들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대표님, 만약 저쪽에서 불리한 정보를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 어쩌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 먼저 움직이면 돼.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다. 잠은 얕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은 놀랍도록 선명했다. 아침 6시 나는 소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태경과 법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마주 앉았다.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윤 대표님, 외부감사 법인을 공식 투입하면 민준 대표 측에서 권한 남용을 명목으로 대표님을 역고소하며 반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모든 책임은 대표님께서 지시겠다는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내가 집니다. 오전 9시 외부 감사법인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1차 조사 결과. 메일을 열자 건조하지만 망치처럼 정수리를 내리치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소 1. 800억 원의 감정가 부풀리기 정황. 자금 세탁 목적의 회전 거래 의심. 심각한 재무 리스크.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이사회 멤버들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었다. 1시간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이사회는 살얼음판 같았다. 일부 이사들은 반발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주장했다. 나는 길게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스크린에 객관적인 숫자와 출처가 명확한 문서들을 띄웠다. 서류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11명의 이사 중 7명이 심층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에 동의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기어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겠다는 거냐?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직시했다. 당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야. 오래전에.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넌 뭐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아? 내가 널 물고 늘어지면 나는 말을 잘랐다.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써. 막지 않을 테니까. 그는 흠칫 놀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진정한 공포를 보았다. 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통제권을 잃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의 모든 협박은 잃어가는 권력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나를 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피하지 않고 모든 층과 부서를 둘러보았다. 신뢰란 말이 아니라 꼿꼿이 버티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하윤 대표님, 송도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가 대표님이 찾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내려다보다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볼까요? 말줄임표가 깜빡이다 사라지고 문자가 왔다. 내일 아침 정동길 옛날 카페에서 뵙죠.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심장은 느리지만 확고하게 뛰고 있었다. 다음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단일 프로젝트의 비리를 넘어 이 결혼과 명성그룹 전체를 멍들게 한 근본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 기사에게 정동길 입구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오래된 가로수 밑에 자리 잡은 낡은 카페, 빛바랜 간판과 습기가 찬 유리창. 이곳은 나와 민준이 연애 시절 자주 앉아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 약속이 달콤하고 믿음이 온전하던 시절 내가 장소를 고른 것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이는 과거가 언제든 현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이곳을 택했다. 카페에 들어서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단맛으로 머리를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계는 8시 10분. 서두르지 않았다. 내게 정말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9분 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마르고 큰 키에 어두운 재킷을 입고 모자챙을 푹 눌러 쓴 사내. 그는 주변을 쓱 살피더니 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다가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모자를 벗었다. 지훈 팀장님 아니신가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기억하시네요. 잊으실 줄 알았는데, 지훈. 그는 명성그룹의 전 IT 및 프로젝트 부실장으로 3년 전 송도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직후 그는 갑자기 퇴사했고 모든 회의와 모임에서 종적을 감췄다. 당시 민주는 그저 조직 문화와 맞지 않아 나갔다며 짧게 일축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직원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린 뒤 입을 열었다. 대표님이 지금 송도건을 파헤치고 계신다는 걸 민준 대표도 눈치챘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원합니다. 지우는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실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윤 대표님. 그리고 그 속엔 민준 대표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자르지 않았다. 각오는 되어 있었다. 지훈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송도 프로젝트 계약 전후의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이메일, 그리고 원본 감정 평가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USB를 바라볼 뿐 바로 집어들지 않았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훈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최종 감정 평가서에 서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니까요.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이 담담한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3년 전 명성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프로젝트는 줄줄이 중단되었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그때 송도 프로젝트가 구명줄처럼 등장했다. 하지만 땅값은 허구의 숫자들로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지훈이 반대하자 민주는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대신 아주 건조하게 딱 한마디를 던졌다고 했다. 자네, 이 회사가 살길 바라나, 죽길 바라나? 내가 물었다. 차액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지훈이 나를 지그시 응시했다. 일부는 자금난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주 낯익은 분의 손을 거쳐갔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요. 저한테 이체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나는 입 밖으로 질문을 뱉었다. 누구입니까? 지훈은 낮게 속삭였다. 그날 밤 민준 대표님이 마중 나갔던 그 여성분입니다. 나는 1초 정도 눈을 감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수지는 그저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횡령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녀 명의로 된 컨설팅 회사가 자금을 수령한 뒤 돈을 세탁했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가 찻잔을 들었다. 나중에 제 아이가 커서 뉴스를 볼 때 아빠 이름이 비리 사건 피의자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 처음부터 막으려 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USB를 내 쪽으로 밀었다. 조심하십시오, 대표님. 이 파일에 손을 대는 순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전 그날 밤 이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사를 나누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나는 차에 올라 기사에게 곧장 회사로 가자고 했다. 가는 동안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들. 나는 받지 않았다. 앞으로 내디딜 걸음들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닫힌 방 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치 융통성에 대해 논하는 민준의 낮고 확고한 음성.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수진의 목소리. 나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상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30분 뒤 태경과 법무팀장을 방으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시작하죠. 법무팀장이 파일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윤 대표님, 이건 이사회 수준을 넘어서 당장 검찰에 내가 말을 잘랐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묻고 싶은 건 팀장님이 이 일을 끝까지 맡을 배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심호흡을 하더니 결연하게 답했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내부 공지 이메일이 전사적으로 발송되었다. 외부 독립 감사 범위 전면 확대. 동시에 나는 취합된 모든 증거를 개인 변호사를 통해 검찰청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언론에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나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며 반응하기를 기다렸다. 반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만나. 어디서? 그가 빠르게 대답했다. 호숫가 근처 예전에 가던 레스토랑. 지금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채 비우지 않은 술잔이 놓여 있었다. 노란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내가 본 중 가장 초췌했다. 그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너 지훈이 만났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가 술잔을 세게 쥐었다. 어디까지 갈 셈이야? 나는 똑바로 응시했다. 가야 할 곳까지. 그가 헛웃음을 쳤다. 수진이까지 끌어들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 생각해? 그녀가 나를 위해, 아니 이 회사를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넌 몰라. 나는 받아쳤다. 그 여자가 널 위해 뭘 했는지는 관심 없어. 그 여자가 우리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만 관심 있지.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여기서 멈출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이었다. 나는 되물었다. 두려워서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깨달아서 인정하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다시 얘기해. 나는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고 내 마음은 차분했다. 오늘 밤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할 것이고 그의 다음 반격이 아주 빠르고 지저분하게 올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문자가 한 통 왔다. 하윤 씨, 수진입니다. 당신이 증거를 가졌다는 거 들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동요는 없었다. 나는 짧게 답을 보냈다. 나도 마찬가지야.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이 게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법이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경계 상태로 살아온 사람의 습관 때문이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내 스마트폰은 쉬지 않고 울려댔다. 사내 단체 메시지방의 알림, 모르는 번호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의 뉴스 링크들. 제목 하나가 눈에 확 꽂혔다. 명성그룹 오너 일가의 막장 경영권 다툼, 내부는 패닉 상태. 기사 본문에는 내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월권 행위를 일삼는 아내, 경영에 무단 개입하여 남편을 궁지에 모는 권력욕 따위의 자극적인 문구들. 기사를 끝까지 읽은 나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 특정 여론을 조장하는데 특화된 이른바 청부 기사의 전형적인 문체였다. 태경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님, 저쪽에서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준 대표 짓인가? 태경이 머뭇거렸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홍보팀 쪽에 외압이 들어간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좋아, 예상대로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내 내선 전화가 다시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하윤 대표님, 방금 이사회 앞으로 익명의 투서가 날아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감사를 조작하고 본인의 횡령을 덮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첨부된 증거는? 그가 대답했다.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캡처 화면과 대표님과 동명이인인 사람의 계좌 내역서입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고작 동명이인? 수화기 너머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렸다. 명백한 덫입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다. 어젯밤 경고 문자를 받았을 때부터
이런 총극을 기다리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중 같은 류의 인간들은 결코 침묵 속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같이 끌어내리거나 최소한 진흙탕을 만들어 상대방을 주춤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1시간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의심스러운 시선들, 곁눈질, 확신 없는 끄덕임. 법무팀장이 투서 내용을 보고하자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하윤 대표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화면을 좀 보시죠. 리모컨을 누르자 두 개의 계좌 비교 화면이 떴다. 하나는 지방에 사는 저와 동명이인인 사람의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제 계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 내역 모두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어서 원본 이메일 데이터를 띄웠고 메타데이터 대조를 통해 조작된 흔적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 아주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급한 나머지 디지털 흔적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몇 번 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그럼 누가 이 배후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직답을 피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 곧 책임질 사람을 찾아낼 테니까요. 회의는 붕 뜬 상태로 끝났다. 투서가 조작이라는 건 증명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것이 진흙탕 싸움의 목적이다.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더라도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 민준이 서 있었다. 피하지도 다가오지도 않는 애매한 거리. 그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수습이 빠르네. 내가 받아쳤다. 당신도 아주 일찍 움직였고. 그가 작게 웃었다. 이것도 게임이잖아. 네가 법이라는 룰을 택했다면 난 다른 룰을 택한 것뿐이야.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딴 얕은 수로 당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아니. 하지만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증명할 수 있지. 나는 목소리를 깔았다. 난 내가 티 없이 막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단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뿐이야. 그는 헛웃음을 치고는 돌아섰다.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고. 오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수진이었다. 하윤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죠. 무슨 얘기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당신과 민준 씨 사이의 오해에 대해 당신도 듣고 싶을 텐데요. 나는 몇 초 생각하다 답했다. 좋아요. 오후 3시 정동길의 한 고급 찻집. 그녀는 정시에 나타났다. 단정한 옷차림에 가벼운 메이크업, 자신만만한 눈빛.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너무 선을 넘고 있어요. 내가 물었다. 무슨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되돌릴 수 있는 결혼 생활이라는 선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아직도 그딴 것에 미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회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명성그룹이 누구 덕에 위기를 넘겼는지 알기나 해요?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누구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는 아주 잘 알지.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굳어졌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깟 종이 쪼가리들로 나를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진실을 빗속으로 끌어내기엔 충분하죠. 그녀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 아니었으면 명성은 3년 전에 파산했어. 민준 씨는 내 조언을 따랐을 뿐이야. 그 말 한마디를 나는 머릿속에 정확히 각인시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인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당황하며 굳어버렸다. 하윤 씨.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섰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 과시에 취해 횡령과 배임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해버린 것이다. 저녁 무렵 외부 감사 법인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안평 컨설팅이라는 외부 법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개인이 연루된 조직적인 횡령 정황이 명백하다는 결론이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사본을 넘겼다.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발악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천장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오늘부터 이 싸움은 나와 민준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더 크고 복잡하며 위험한 판이 열렸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준의 문자였다. 방금 수진이 만났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바로 다음 문자가 왔다. 하윤아 멈춰. 이대로 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화면을 아주 오래 내려다보다가 단 한 줄의 답장을 쳤다. 이미 통제력을 잃은 건 당신이야. 나는 스마트폰을 엎어놓았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고 소란스러웠지만 내 눈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번 폭풍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이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새벽까지 사무실을 지켰다. 밀린 업무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고립된 공간이 필요해서였다. 통유리 벽에 비친 내 모습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폭풍우 앞에 선 뱃사냥꾼처럼 형형했다. 새벽 1시 무렵 담당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하윤 씨 감사팀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안평 컨설팅이라는 곳을 포함해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명성그룹으로 재유입된 자금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 정황입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안평 컨설팅. 겉으로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나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안평 컨설팅 계좌에 대한 가압류 및 거래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세요. 사유는 자금 세탁 및 회사 자산 횡령 공모입니다. 변호사가 머뭇거렸다. 하윤 씨, 이건 너무 깊게 찌르는 겁니다. 저쪽에서 더 극단적으로 반격할 텐데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입니다. 동의 트자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이른 아침에 도시는 거짓된 평온함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을 서두르고 카페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굴지의 대기업 내부가 어떻게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소파에 민준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느슨하게 풀어진 넥타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 그가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외박했네. 나는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도 집에 안 들어온 건 매한가지잖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윤아, 장난은 끝났어. 너 지금 너무 선을 넘고 있어.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 대사.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는 거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이가 너한테 몇 마디 자극했다고 네가 다 이긴 것 같아? 넌 아직 진짜 수면 아래를 못 봤어.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최소한 내가 지금 상대하는 쓰레기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 그가 헛웃음을 지었다. 넌 모를 거다. 그녀가 생각보다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나는 받아쳤다. 난 그녀를 과소평가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무언가 말하기 힘든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윤아, 이게 세상에 터지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다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다. 무고한 사람들은 이미 당신들 때문에 다쳤어, 민준 씨. 단지 지금까지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점심 무렵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안평 컨설팅 계좌가 압류 소식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내에 퍼졌다. 일부 주주들은 극도로 불안해했다. 안평 배후에 누가 있으며 회사와 얼마나 깊게 연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빗발쳤다. 내 발언 차례가 되자 나는 메모 하나 없이 일어났다. 안평 컨설팅은 컨설팅을 명목으로 세워진 자금 세탁용 중개법인입니다. 명성과 맺은 계약들은 실체가 없고 지급된 대금에 상응하는 결과물은 전무합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관련 자료 전량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분노와 무기력함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과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다. 오후에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전에 그 여유롭고 사근사근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윤 씨, 당신 지금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군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지.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계좌 몇 개 묶어둔다고 끝날 것 같아? 안평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는 여유롭게 받아쳤다.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당신이 계속 파고들면 가장 먼저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내가 아닐 거야. 그럼 누군데?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 씨지. 나는 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건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녀가 비웃었다.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난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짓을 그만둔 것뿐이야. 통화가 끊겼다. 나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허공을 응시했다. 수일째 계속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처음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을 느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까발려진 진실의 맨얼굴이 너무나 추악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에 태경을 다시 만났다.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대표님, 또 다른 제보가 있습니다. 안평 컨설팅의 옛 직원 하나가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야? 상대방이 지금 극도로 겁에 질려 있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보길 원합니다. 고속터미널 근처 식당을 원합니다. 우리는 허름한 식당 구석 자리에서 그를 만났다. 사내는 초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덜덜 떨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모든 죄를 아랫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물었다. 가진 게 뭡니까? 그가 안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안평 내부 회의 녹음본, 작업 지시 이메일 원본이 있습니다. 자금 이체를 직접 지시한 실무자 이름도 명시되어 있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걸 나한테 넘기면 당신도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텐데요. 이해합니까? 그가 슬프게 웃었다. 제 평범한 삶은 그 가짜 계약서들에 사인하던 날 이미 박살났습니다. 나는 USB를 건네받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을 일정한 간격으로 때리는 빗방울이 차갑고 스산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USB가 모든 것을 붕괴시킬 마지막 폭약임을 알고 있었다. 이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저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할 작정이야? 내가 멈춰서서 대답했다.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 방식대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법대로 끝나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 둘이 다르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이 저지른 짓 때문이겠지. 그가 고개를 푹 숙였다. 내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아직 남은 길이 하나 있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끔찍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이 그 어떤 자백보다 선명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USB를 열었다. 화면에 뜬 수많은 파일 속에서 민준의 이름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등장했다. 이용당한 허수아비가 아니라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결제한 흔적들. 나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멈춰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내일 아침에 하늘이 두 번 다시 예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밤새 쉴 새 없이 돌아간 머릿속 생각들 때문에 일찍 눈을 떴다. USB 안의 파일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처럼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텅 빈 복도에 내 구두 굽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의 문자가 왔다.
하윤 씨 자료 검증 끝났습니다. 신빙성 100%입니다. 당장 검찰에 제출하면 즉각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로 전환될 겁니다. 나는 답장했다. 서류 준비는 해두시고 제출은 조금만 대기하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시는 겁니까? 나는 창밖을 보며 문자를 쳤다. 스스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서가 민준 대표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더니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 알아.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실소했다. 수진이가 전화해서 누군가 배신했다고 난리를 치더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문제였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하는 것. 정막이 흘렀다.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보이지 않는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마침내 그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다 알았어. 처음부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대체 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거야?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땐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은행은 상환을 압박했고 주주들은 난리였어. 그때 수진이가 대안을 가져왔고 난 그에 동의한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걸 대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걸 생존 방식이라 불렀어. 나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민준 씨, 그 생존의 대가가 뭔지 알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 나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에 대한 믿음, 당신의 명예,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의 파멸이야.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자수하면 넌 멈출래? 나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건 내 권한 밖의 일이야. 그가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다. 너란 여자는 예전부터 절대 협상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바로 그때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서울지검에서 수사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두 분 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벌써? 나는 그를 보았다. 진실은 인내심이 없어. 두 명의 수사관이 방으로 들어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명성그룹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내부 고발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민준 대표님과 하윤 사모님, 임의 동행 형식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민준이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나를 돌아보았다. 하윤아.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세요. 조사는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 나는 내 위치에서 파악한 정황과 수집한 증거들을 가감없이 제출했다. 안평 컨설팅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USB에 복사본을 넘겼다.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았다. 민주는 옆 조사실에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양어깨는 마치 거대한 바위를 짊어진 듯 처져 있었다. 늦은 오후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수사관이 떠나기 전 내게 말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 씨. 저희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수사관들이 떠난 뒤 텅 빈 조사실 복도에 나와 민준만이 남았다. 나는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뜨려 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 원망해. 나는 멈춰섰다. 한때는 그랬지. 지금은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그저 아쉬울 뿐이야.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그는 두 눈을 꼭 감았고 양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난 모든 걸 다 잃었어. 나는 낮게 말했다. 아니, 아직 책임질 일들이 남아있지. 그날 저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여의도 금융가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명성그룹 주가는 요동쳤고 내 폰은 불이 나게 울렸다. 태경이 다급하게 전화했다. 대표님, 내부 직원들이 패닉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나서서 진정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일 아침 전 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소집해. 밤이 되자 나는 넓고 어두운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서재의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두었다. 노트북에 저장된 옛 사진들을 열어보았다.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시절, 언론 플래시 세례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웃던 민준의 모습.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일찍 멈췄더라면. 다음 날 아침 대강당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찼다. 나는 임원진과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 섰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명성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회사는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할 것이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일자리는 제가 사력을 다해 지킬 것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민준 대표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분은 법의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회사는 그 어떤 개인의 비리도 결코 비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의 선언이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겠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을 안심시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명성그룹은 덮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도려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회의 후 수진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다. 당신 정말 잔인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말은 이미 행동으로 모두 끝마친 상태였다. 오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윤 씨 검찰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장기화되겠지만 방향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앞으로의 길도 길고 험난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더 이상 짙은 어둠 속에 서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찬 바람이 뺨을 스쳤다. 피할 수 없는 상실도 있지만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만 되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어딘가에서 과거의 낡은 챕터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새롭고 훨씬 더 가혹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짜인 새로운 챕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도시는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깨어났다. 출근길에 마주친 가판대의 조간신문들은 평소보다 두꺼웠고 일면에 굵은 활자로 찍힌 헤드라인들은 자극적이었지만 명성그룹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고 진실을 흐리게 만들 생각도 없었다. 나는 기꺼이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형 같았다. 직원들은 내게 깍듯이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층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불안과 기대. 그들은 마치 이 거대한 조직의 생사가 내 결단에 달려있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외의실로 들어서자 태경이 뒤따라왔다. 대표님, 주거래은행에서 연락이 빗발칩니다. 우리의 단기 유동성 확보 계획을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태경이 목소리를 낮췄다. 몇몇 은행에서는 대표님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주신다면 신용 한도를 유지해 주겠다는 암묵적인 딜을 제안해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을 원한다는 뜻이군.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들에게 전해 난 물러나지 않는다고. 대신 과거 그 어떤 경영진도 보여주지 못한 완벽한 투명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해. 은행권 대표들과의 미팅은 늦은 오전에 시작됐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호하고 우회적인 단어를 썼지만 본질은 단 하나였다. 명성그룹을 계속 믿어도 되는가?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지 않았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신뢰는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책임으로 갚아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회사가 겪을 험난한 고비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숨기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가 물었다.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 장담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순 없죠.
하지만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가 집니다. 회의는 뚜렷한 확약 없이 끝났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 무렵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가 날아왔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민준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건조한 법정 문서였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 한 장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선고문 같았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후 질척이는 진흙탕과 우중충한 하늘만이 남은 듯한 기묘한 공허함이었다. 오후에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하윤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이제 명예롭게 한 발 물러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가 물었다. 물러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멘탈을 단단히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가더라도 수습할 수 없는 상실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전 모든 것을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살려낼 수 있는 것들만 건지려는 겁니다. 퇴근길에 나는 북촌의 조용한 한옥 카페에 들렀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텅 빈 공간,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 사람들의 날선 시선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이전처럼 화려한 화장을 하지 않았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나랑 마주 앉는 거 껄끄럽지 않나요? 내가 대답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껄끄러울 게 뭐람. 그녀가 헛웃음을 쳤다. 당신이 이겼어요. 이제 더 원하는 게 뭐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이게 승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를 다 차지하고 민준 씨를 적골로 만들었으면 이긴 게 아니면 뭡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민준 씨가 끝없는 거짓말로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손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 남자야.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당신은 나보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해? 나는 직시했다. 아니, 내가 당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난 내 실수를 덮기 위해 감정을 방패막이로 쓰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얇고 슬픈 연민만이 남았다. 그날 밤 구치소에 있는 민준으로부터 변호사를 통해 전화가 연결됐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다. 미안해.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너무 늦은 사과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나는 나지막이 답했다. 듣고 있어. 그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완전히 틀렸었지.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누구나 착각을 해, 민준 씨. 중요한 건 그 착각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그는 말이 없었다. 긴 정적이 흐르고 그가 물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내 일을 할 거야. 끝까지. 통화가 끝났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문이 닫히는 것을 느꼈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밤을 새워 구조조정 계획안을 작성했다. 화면에 채워지는 문장들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맹세였다. 앞으로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수십 배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겠지만 내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불 꺼진 서울의 도심.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책임을 택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나는 묘한 기분으로 명성그룹 사옥에 들어섰다. 복도에서 들리던 수군거림도
힐끔거리는 눈치 보기도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침묵이 채우고 있었다.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숨죽여 기다리는 자들의 침묵.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큰 소리를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배에 남아있느냐다. 임원진 회의가 정시에 시작되었다. 10년을 동고동락한 얼굴도 있었고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신임 임원도 있었다. 빈자리도 몇 군데 보였다. 혼란을 틈타 스스로 떠난 자들이다. 원망할 생각은 없었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다르니까. 나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일어섰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잠시 뜸을 들였다. 명성그룹은 현재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헛된 희망을 심어주거나 상황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철저히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서만 움직일 것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만약 그 투명성 때문에 당장 고객사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어쩌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떨어져 나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유지되는 관계보다 진실을 마주하고도 남는 고객이 장기적으로 훨씬 단단한 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모두가 저를 믿어주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남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옳은 방식을 택할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 태경이 남았다. 그의 눈빛엔 주저함이 엿보였다. 대표님, 각 부서장님 몇 분이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들어오시라 해. 3명의 부서장이 들어왔다.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가장 연장자인 부서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윤 대표님, 저희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은 사람들입니다. 대표님께서 기존 인력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썩어빠진 환부만 도려낼 겁니다. 다른 부서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썩었는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데이터, 객관적 프로세스, 그리고 법입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인맥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처음에 질문했던 부서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표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인사팀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지난 2주간 전체 직원의 약 1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적지 않은 숫자였지만 예상 범위 내였다. 나는 그들의 퇴직금을 비롯한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해 주라는 지시와 함께 신속히 결제했다. 아름답게 떠나게 해주는 것 또한 리더의 책임이다.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내리고 소파에 앉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게 허락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친정 엄마의 문자였다. 우리 딸 밥은 먹고 다니니? 문자를 보는 순간 왈칵 목이 메어왔다.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엄마는 금세 답장을 보냈다. 뉴스 다 봤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느라 속상할 텐데 너무 맘 상해하지 마라. 나는 옅은 미소를 띠며 답했다. 안 속상해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잠시 후 엄마의 문자가 이어졌다. 힘들면 언제든 친정으로 와. 내 방엔 항상 따뜻한 밥 차려놓을 테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었다. 긴 설명 없이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감사했다. 다음 날 나는 검찰청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수사팀은 사건의 퍼즐을 맞출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설 때 담당 검사가 내게 말했다. 하윤 씨, 참고인 조사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모님의 결백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협조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서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졌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길고 무거운 터널 하나를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회사로 복귀한 나는
몇몇 핵심 요직에 대한 임시 발령안에 서명했다. 이번 인사에는 소위 말하는 권력형 실세 대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며 실무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했다. 태경이 명단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대표님, 기존에 굵직한 분들을 배제하시는 건가요? 나는 대답했다.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말에는 핵심 인력들을 초대해 작고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거창한 회식이나 술자리가 아니라 회사 휴게실에서 차와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는 보고서 뒤에 숨은 그들의 진짜 눈빛을 보고 싶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내게 물었다. 대표님, 이런 큰일을 겪으시면서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두려웠지.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으니까. 여직원이 배시시 웃었다. 대표님은 멘탈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단지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 소박한 대화가 그 어떤 거창한 사내 공지보다 더 강력하게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확신했다. 늦은 밤 구치소에 있는 민준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떨리는 필체로 쓴 짧은 글이었다.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항소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네가 겪은 이 끔찍한 일들 때문에 내 따뜻했던 마음이 너무 차갑게 굳어버리진 않기를 바란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분노가 남아서가 아니었다. 이미 종착역에 다다른 관계에서는 구태여 더 보탤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내가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울고 있는 나, 분노에 찬 나, 얼음처럼 차가운 나. 하지만 방 한가운데 있는 가장 투명한 거울 속에 나는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회사에 출근한 나는 새로운 사내 윤리 강령 교육을 시작했다. 요란한 구호나 웅장한 선포식 없이 그저 부서별로 모여 직업윤리와 개인의 책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나는 일방적인 훈계를 늘어놓지 않았다. 내가 직접 보고 겪으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일화들을 담담히 나누었다. 한 교육 세션에서 누군가 내게 물었다. 대표님, 그때 침묵하지 않고 들고 일어난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 직원을 바라보았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던 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제가 침묵했다면 저는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교육장 안은 숙연해졌다. 모두가 내 대답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가감없는 진심이라는 것은 알 터였다. 내 안에는 피를 흘리지 않는 흉터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찢어질 듯 아프진 않아도 내가 어떤 지옥을 뚫고 나왔는지 잊지 않게 해주는 훈장 같은 흉터들. 그 흉터 덕분에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반대로 두려움은 사라졌다. 앞으로 펼쳐질 길은 길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른 형태로 찾아오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강한 척 위장하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딛고 서는 법을 배웠다. 그달 서울엔 겨울비가 질척이게 내렸다. 요란하진 않지만 끈질긴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비는 지금 명성그룹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다. 일순간 무너져 내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회생의 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집무실로 가기 전 전층을 돌며 각 부서를 살피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보고서에 적힌 활자가 아니라 직원들의 진짜 숨결을 느끼고 싶었다. 기술팀 사무실에선 젊은 엔지니어들이 설계 도면을 두고 조그맣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 말을 멈추려 하기에 나는 빙긋 웃어 보였다. 적어도 이들에겐 의견을 굽히지 않고 논쟁할 열정이 남아 있었다. 영업팀에서는 팀장이 신입사원을 끈기 있게 가르치고 있었다. 실적을 따내더라도 규정을 어기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예전 같으면 실적 지상주의에 밀려 속으로만 삼켰을 법한 말들이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었다. 주 중반에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2단계 구조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외형 확장이 아니라 내실 다지기.
수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컸던 사업 부문을 과감히 쳐내기로 했다. 한 임원이 난색을 보였다. 이 결정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매출에 큰 타격이 옵니다. 내가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는 밤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내 직선적인 방식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회의실에 남아 벽에 걸린 거대한 사업 로드맵을 쳐다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화살표들을 보고 있자니 민준이 허황된 야심을 늘어놓으며 끝없는 환상을 심어주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저 빨리 달리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방향이 틀린 질주는 벼랑 끝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이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후에 검찰 측에서 대질 신문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다. 민준, 수진의 엇갈린 진술을 맞추기 위해 나와 변호사가 동석해야 했다. 안내문을 읽어내려가는 내 마음은 신기하리만치 평온했다. 폭풍 같은 날들을 겪으며 나는 타인의 날선 시선 앞에 벌거벗겨지는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대질 신문은 좁고 형광등 불빛이 창백한 조사실에서 진행되었다. 긴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나는 내 호흡의 일정한 리듬을 느꼈다. 민준이 수사관과 함께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졌고 눈빛은 예전의 기세를 잃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수사관이 물었다. 이 문서에 담긴 지시사항들 본인이 직접 하신 게 맞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인정합니다. 수사관이 내 쪽을 향했다. 하윤 씨, 남편의 이런 지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즉시 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준이 나를 잠시 보더니 수사관에게 덧붙였다. 아내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고요한 조사실 벽을 타고 울렸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속죄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오직 진실의 매듭을 푸는 데만 집중했다. 3시간에 걸친 신문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민준이 뒤돌아서서 내게 속삭였다. 거짓말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난 그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야. 우린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 회사로 돌아오자 태경이 밝은 얼굴로 보고했다. 대표님, 과거 거래를 끊었던 파트너사에서 다시 협력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명성그룹의 새로운 쇄신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나는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거액의 계약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불씨는 폐허 속에서 피어오르는 새싹과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남아 사내 윤리 강령을 수정했다. 법률 용어로 점철된 딱딱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에 와닿는 살아있는 원칙들, 기준을 초과하는 촌지수수 금지,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위법을 목격하고 침묵하지 말 것, 종이 쪼가리 하나가 당장 사람을 성인군자로 만들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쁜 짓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지턱은 되어줄 것이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동네 사람들이 묻더라. 우리 하윤이 요새 엄청 대단한 회장님 됐다고. 나는 픽 웃었다. 회장님은 무슨요? 그냥 나쁜 사람 안 되려고 버티는 중이에요.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해. 주말에는 핵심 임원 몇 명과 함께 격식 없는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다. 나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명성그룹이 단숨에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는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일은 없게 만들겠습니다. 건배를 제의한 한 임원이 화답했다. 그거 하나면 계속 같이 가기에 충분한 이유죠. 피로에 찌들었지만 결의에 찬 얼굴들을 보며 나는 이들이 황금기의 허상을 버리고 진짜 현실을 선택했음을 느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비가 또 쏟아져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나는 처마 밑에 서서 차가운 빗방울을 맞았다. 상실된 결혼, 부서진 환상,
완벽해 보였던 가짜 이미지들, 그리고 내게 남은 것들. 투명한 진실, 차가운 각성, 울퉁불퉁하지만 뚜렷이 뻗어 있는 길. 재건이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인정하고 그 흉터 위에 더 단단한 새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나는 지금 도망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파괴와 재생이 교차하는 그 중심에 당당히 서 있었다. 장마처럼 길었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며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명성그룹은 롤러코스터 같은 요동을 멈추고 신중하게 내실을 다져가고 있었다. 나는 아침마다 매출 실적보다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먼저 읽는 습관을 들였다. 비관주의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직시해야만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3단계 구조조정 회의는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결정은 교차 검증을 거쳐야만 통과되는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팀장이 귓속말로 말했다. 절차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내가 답했다. 그 편안함이 우리가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점심 무렵 검찰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어 곧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다. 후련할 줄 알았던 내 마음은 낡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처럼 그저 덤덤하기만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칙대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오후 미팅에서 만난 중소기업 파트너사 대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명성을 택한 건 대표님께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신 그 방식 때문입니다. 화려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당장 큰돈이 되는 계약은 아니었지만 이 씨앗들이 언젠가 단단한 숲을 이룰 것임을 나는 알았다. 저녁 깔끔하게 정돈된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미련이 묻은 물건들은 이미 다 치워버린 상태였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따뜻한 차를 우려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하윤 대표님, 안평 컨설팅에 있었던 직원입니다. 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바로 답장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저마다 스스로 짊어져야 할 속죄의 몫이 있는 법이다. 주말에 나는 투명 경영을 주제로 한 소규모 포럼의 연사로 참석했다.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단상에 올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투명성이 기업을 무결점 상태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줍니다. 참석자 한 명이 물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 빨리 진실을 폭로했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젊은 여학생이 다가왔다. 대표님, 저도 나중에 부조리를 겪게 될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죠. 회사로 복귀한 후 나는 감사팀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내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누군가는 옥상옥이라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훌륭한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민준의 편지가 또 도착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과거의 성공을 위해 저지른 짓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적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어떤 사연들에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기도 하니까. 그 후로 명성그룹은 안정을 찾아갔다. 자금이 넘쳐나진 않았지만 현금 흐름은 규칙적이었고 임직원 수는 줄었으나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다. 나는 각 층을 돌며 키보드 소리, 조용히 회의하는 소리를 들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 진짜 일하는 소리가 사옥을 채우고 있었다. 늦은 밤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터지진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나는 불빛들. 나는 내가 걸어온 길, 버려야 했던 것들, 그리고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벅찬 자만심은 없었다. 그저 내가 지켜야 할 진실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는 고요한 자부심뿐. 내일 변호사로부터 사건의 최종 결과가 통보될 것이다. 나는 무대 위 승리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수업을 막 마친 학생의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올해의 마지막 다리 소리 없이 찾아왔다. 끈질겼던 가을비도 그치고 겨울 햇살마저 한풀 꺾인, 계절이 완전히 교차하며 모든 것이 한 박자 느려지는 시기였다. 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가로수들이 잎을 떨구는 모습을 평온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내게 찾아온 이 평온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도망칠 것이 없다는 완벽한 자유의 산물이었다. 오전 일찍 변호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하윤 씨,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검찰 조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핵심 연루자들은 입증된 혐의에 따라 전원 기소되었습니다. 하윤 씨의 경우 사건과 무관함이 입증되었으며 오히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점이 공식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나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승리감 때문이 아니라 길고 지난했던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환성 한 성도 카타르시스도 없었다. 그저 기나긴 터널의 끝에 정확히 마침표가 찍혔을 뿐 법적인 판결은 났으니 이제 남은 건 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회사에선 기자나 외부인 없이 현재까지 남아준 임직원들만을 모아 짧은 브리핑을 열었다. 나는 원고도 없이 단상에 섰다. 다들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지긋지긋했던 위기 국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준 전 대표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분은 법의 심판을 받으며 자신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그룹,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무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안도감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족쇄가 풀린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서류들에 결제했다. 손끝의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모든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으로 서명했다. 마지막 서류에 펜을 놓았을 때 거대한 원이 마침내 온전하게 닫혔음을 느꼈다. 저녁 일찍 퇴근하여 서재를 정리했다. 수많은 서류와 밤을 지새우게 했던 자료들을 상당수 폐기했다. 다만 낡은 수첩 하나만은 남겨두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 내 심정을 끄적였던 기록들. 첫 장을 넘기자 내가 직접 쓴 문장이 보였다. 선택해야 한다면 진실을 택하자. 나는 수첩을 덮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과거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연차를 냈다. 회사도 회의도 보고서도 있고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주기로 했다. 차를 몰고 서울 교외의 한적하고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았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각이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했다. 지나간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분노도 미련도 증발해버린 상태. 마치 돌밭을 걷다 마침내 끝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관계의 종지부를 찍은 나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나를 완성했으니까. 오후에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짧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윤아, 평안하길 바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진 저녁 무렵 회사에 잠깐 들렀다. 사옥은 밝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각 층을 거닐며 깔끔해진 책상들과 새롭게 정비된 사업 계획서들을 보았다. 몇 달 전의 패닉 상태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안정된 공기였다. 복도에서 태경과 마주쳤다. 대표님, 오늘 연차 내셨다고 들었는데 또 나오셨습니까? 나는 웃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코스프레 좀 해봤어. 태경도 따라 웃었다. 충분히 쉴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그를 툭 쳤다.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압박은 있는 법이지. 도망칠 것이냐, 기꺼이 짊어질 것이냐의 차이일 뿐.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밥을 먹었다. 가족들은 일부러 지난 일들을 화제에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다. 다 지나갔으니
이제 된 거다. 내 아버지. 그날 밤 익숙한 내 방 침대에 누워 마당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었다. 행복이란 무결점의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회사로 출근한 날, 나는 신년도 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거창한 비전이나 허풍 섞인 슬로건은 뺐다. 한 걸음씩 단단하게 밟아가는 실질적인 계획뿐이었다. 발표를 마치며 나는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넘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가장 투명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약속합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하고 단단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과거의 앙금도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도 없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롯이 이 순간 살아있음을 만끽했다. 거대한 원 하나가 닫혔다. 그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맑고 진실한 새로운 원을 그리기 위한 시작이었다. 나는 어떠한 미련의 짐도 남기지 않은 채 내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만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